73세 김순예 어르신, 어제 저녁 냉장고 앞에서 5분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치매 오는 건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치매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치매처럼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 아세요?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 걸릴 확률이 2.6배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순예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이걸 완전히 뒤집었다는 겁니다. 치매약 하나는 안 먹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순예 어르신의 통장에는 매달 25일 딱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유족연금이에요. 3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150만 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40%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우자라서 평생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혼자 사니까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관리비는 똑같이 15만 원 나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7만 원, 휴대폰 3만 원, 25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부식비가 30만 원 나갑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무릎 주사 맞으러 정형외과 다니면 병원비 10만 원. 계산해보니 한 달에 7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갑니다. 남는 건 20만 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TV 고장나면 끝이에요. 보일러 고장나면 끝입니다. 치과 가야 하면 그것도 끝이에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저녁 7시 밥을 먹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서요. 50년 동안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그릇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9시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는데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어르신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찾아서요. 하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7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래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이야기 나눌 사람 1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순예 어르신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혼자라서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분이에요. 어디 가세요? 장 보러요. 나도 장 보러 왔어요. 같이 가요.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마트를 돌면서 이거 어디 있어요? 저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시간이 바로 그 20분이었다는 거요.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0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호박죽을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예전에는 이 죽을 끓이면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디선가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봐야겠어.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천천히 걸어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혼자 걷고 어떤 분은 둘이서 걷고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인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하루 중에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것. 그게 하루를 견디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트에서 만난 그 할머니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지관 1층에 있는 카페에서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이었어요. 할머니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연락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체조교실 있어요. 나 거기 다녀요. 같이 가볼래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권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3층 강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됐어요. 다들 여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음악을 틀고 체조를 가르쳤어요. 팔을 위로, 옆으로, 아래로.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동작도 잘 안 따라가고 사람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다들 물 마시며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나도 처음 왔을 때 어색했어요. 근데 몇 번 오면 괜찮아요. 그 할머니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은 미국에 있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죠. 근데 여기 오면 좀 나아요. 사람들 만나니까.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체조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어르신들이 생겼어요. 김할머니, 박할머니, 이할머니. 다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자식이 멀리 사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밝았어요. 웃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수다도 떨었어요.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르신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밝은 게 아니라 밝은 척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나도 외로워요. 근데 여기서까지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이 어르신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밝은 척하는 것도 용기구나. 그날 밤 어르신은 거울을 봤어요. 며칠 만에 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머리가 휘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슬펐어요. 늙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있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술래야 힘들지? 외롭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남편 방을 정리하기로요. 3개월 동안 손도 못 댔던 방이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셔츠, 바지, 재킷, 스웨터. 손으로 만지며 기억했어요. 이 옷 입고 손주 돌잔치 갔었지. 이거 내가 사준 거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계속했어요. 옷을 깨끗이 개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다 버릴 수는 없었어요. 몇 벌은 남겨뒀습니다. 그 중에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스웨터가 있었어요. 회색 스웨터였습니다. 부드러운 울 소재였어요. 어르신은 그 스웨터를 입어봤습니다. 큰 사이즈였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입어야겠다. 책상도 정리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수첩, 펜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가 보였어요. 순례 생일 선물 사기, 병원 예약 수요일 2시, 전국 알기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글씨를 보며 울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했다는 게, 자기를 위해 이런저런 신경을 썼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미처 말 못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책장에 꽂아뒀어요. 가끔 꺼내서 볼 작정이었습니다. 방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남편을 지운 게 아니라 남편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 마음속에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500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대요. 그 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밥 먹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둘째, 작은 사회 활동. 친구 많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면 충분했습니다. 셋째, 작은 목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산책하기, 오늘 밥 잘 먹기, 이런 작은 목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이 3가지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연금은 여전히 90만 원입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한 달에 1번 전화하면 다행이에요.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합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가끔 눈물 나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아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한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때, 새가 지저귀일 때, 산책길에 꽃이 피었을 때, 누군가와 인사를 나눴을 때, 밥이 맛있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채워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만족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구나. 복권 당첨되거나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 죽이 맛있었던 것, 산책길에 만난 할머니와 웃으며 인사한 것, 저녁에 읽은 책 구절이 마음에 와닿은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노래교실이었어요. 박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 노래 못해요. 괜찮아요. 다들 못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따라갔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었습니다. 트로트를 불렀어요. 남진,
나훈아, 패튀김. 옛날 노래들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아는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박수 쳐주고 웃어줬습니다. 어르신도 용기를 내서 한 곡 불렀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사가 슬펐습니다. 하지만 참고 끝까지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 박수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목소리 좋으세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오늘 참 좋았다.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산책,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체조교실, 금요일에는 노래교실,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평화를 줬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요즘 웃고 있네.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5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식단도 아니었어요. 바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야. 오늘 친구 만나는 날이야. 오늘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날이야. 이런 작은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일어나게 돼요. 밥을 먹을 이유가 있으면 밥을 먹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살아가게 돼요. 김순례 어르신에게도 이유가 생겼어요. 화요일 아침이면 오늘 체조교실 가는 날이지 하고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면 오늘 노래하는 날이지 하고 기대했어요. 일요일 오후면 내일 산책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이유들이었지만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은요? 괜찮아. 요즘 복지관 다녀. 복지관요? 응, 체조도 배우고 노래도 불러.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어르신도 놀랐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밝아졌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기운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달라진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똑같았어요. 주름도 똑같고 흰 머리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나 좀 밝아진 것 같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90만 원이에요.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외롭고 가끔 눈물 나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 창밖의 새소리, 산책길의 꽃, 친구와 나눈 인사, 맛있는 밥, 좋은 책 9절,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워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만족으로 충분해요. 일본의 선승 료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면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눈을 보고 싶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 여행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봄에 꽃을 보고,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가을에 단풍을 보고,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는 것. 그게 전부예요. 김순례 어르신은 이제 압니다.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노년은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작은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누굴 만날지, 오늘 뭘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롭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돼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연락하는 거예요. 어쩌다 전화 오면 고맙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챙깁니다. 내가 나를 돌봐요. 밥 잘 먹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웃고, 노래 부르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남편을 얼마 전에 떠나보낸 분이었어요. 눈이 붓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나도 작년에 남편 떠나보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어떻게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랬는데요, 뭐.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정말 괜찮아져요.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외롭고 가끔 눈물 나요. 근데 그래도 살만해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체조해요. 그날 어르신은 그 할머니 옆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동작을 알려주고 격려했어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체조가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어르신은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며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네. 자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힘들었어요. 자기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복지관에서요. 할머니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이네요. 네, 지난주에 어르신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체조 교실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좋았던 것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요즘 행복하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글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빠듯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꼭 행복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럼요. 그냥 괜찮으면 돼요. 괜찮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일도 눈을 뜰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있을 이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이 작은 선택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주 이순자 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서예를 배워온 절친한 친구 박영란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카톡도 익십, 전화도 받지 않고 심지어 서예 동호회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둘은 교토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며 다음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 지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우정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날 수 있다니.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중년 이후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순자 씨와 박영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의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올해 69세, 전직 은행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혼자 살면서 가장 큰 낙이 된 것이 바로 묵향서예원 동호회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모이는 이 모임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특히 박영란 씨와는 첫날부터 죽이 잘 맞았습니다. 영란 씨는 71세,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로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었죠. 서예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언제부턴가 모임이 끝나면 둘이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서예 실력도 제법 늘었고 둘 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란 씨는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순자 씨는 총무 역할을 하며 회비 관리와 모임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둘의 우정을 부러워할 정도였죠. 저 두 분은 정말 자매 같아 늘 함께 다니시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둘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영란 씨가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일본 한번 가보자.
서예의 본고장도 구경하고 교토의 유명한 절들도 돌아보고.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 놓치면 언제 또 가겠어? 순자 씨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평생 국내만 돌아다녔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문화여행을 해보자. 둘은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넣기로 하고 1년 후 교토로 떠나는 4박 5일 여행을 확정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까지 꼼꼼히 계산했고 영란 씨가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일정 관리를 맡았습니다. 순자 씨는 국내 준비 사항들, 여행자 보험, 환전 등을 담당했죠. 출발 전까지 둘은 정말 설렜습니다. 일본 서예에 관한 책도 함께 읽고 교토의 유명한 절들에 대해 공부하고 심지어 간단한 일본어 회화까지 배웠습니다. 동호회 다른 회원들도 부러워하며 사진 많이 찍어 와라. 기념품도 잊지 말고 이런 말들을 건넸습니다. 드디어 출발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둘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22년 우정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행. 둘 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교토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호텔도 깔끔했고 날씨도 좋았고 계획했던 청수사와 금각사 관람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녁엔 둘이 호텔 방에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영란 씨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씻은 후 호텔 조식을 먹는 것이 평소 루틴이었습니다. 반면 순자 씨는 7시 30분쯤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는 스타일이었죠. 첫날 밤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일은 일찍 일어나자. 조식도 일찍 먹고 사람들 없을 때 사진도 찍고.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데 나는 너무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8시쯤 일어나면 안 될까? 영란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란 씨는 5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준비를 마친 후 7시까지 방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죠. 더군다나 순자 씨는 7시에 일어나서도 천천히 씻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어서 실제로 방에서 나온 건 8시 30분이었습니다. 조식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고 영란 씨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영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조식 시간이 9시까지인데 좀 서둘러주면 안 될까? 순자 씨는 미안하다며 서둘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사흘 연속 반복되자 영란 씨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시간 약속만큼은 지키자. 나도 기다리는 게 힘들어. 순자 씨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도 최대한 빨리 하는 건데 왜 자꾸 재촉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회사 다니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금액을 모았지만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영란 씨는 이왕 온 김에 제대로 된 일본 요리를 먹어보자며 1인당 8만 원짜리 가이세키 요리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순자 씨는 그 돈이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기념품을 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언제 또 일본 와서 이런 음식 먹어보겠어? 이런 게 진짜 여행 아니야?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그 돈이면 손주들 선물도 사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영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여행 와서도 돈 계산부터 하는구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순자 씨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란이는 돈 쓰는 게 너무 해프네.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나? 결국 둘은 중간 가격대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행 스타일의 차이였습니다.
영란 씨는 계획한 일정을 철저히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뭘 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죠. 반면 순자 씨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은각사를 구경하던 중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란아, 여기 너무 예뻐. 좀 더 이따 가자. 영란 씨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3시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잖아. 택시 부르기도 해야 하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에이, 계획이 뭐 그리 중요해. 여행은 느긋하게 다니는 거지. 영란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계획 없이 다니면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란 씨가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일정표 짤 때 다 같이 정한 거잖아. 이렇게 계속 늦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돼. 순자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자신이 여행을 망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넷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교토역 근처 서해의용품 전문점에서였습니다. 순자 씨가 붓 하나를 들고 있는데 가격표를 보니 12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고 있는데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거 사지 마. 한국에서도 그 정도 붓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기서 살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뭘 사든 자기 돈인데 왜 간섭하는 거지?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추억인데 뭐. 내 돈으로 사는 건데 상관없잖아. 영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돈 아깝다고 그런 거야. 순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22년 친구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둘 다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영란 씨는 SNS에 오늘 다녀온 곳들 사진을 올리고 순자 씨는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일은 일찍 일어나자. 마지막 날인데 아침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순자 씨는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영란아, 너 왜 여행 와서 이렇게 재미없게 굴어? 시간 하면서 나를 재촉하기만 하고. 나도 내 방식대로 여행하고 싶어. 영란 씨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그럼 너는 뭐야? 계획 세워놓고는 맨날 늦고 돈은 함부로 쓰고 나 혼자 다 챙기게 만들고. 이게 같이 여행하는 거야? 그 말에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2년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네. 영란 씨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다섯째 날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여행이었어. 고마웠어. 순자 씨도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재밌었어. 수고했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는 걸.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 둘 사이에 연락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말이죠. 화요일 서예 모임 날 순자 씨는 영란 씨가 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물었습니다. 영란 언니는 어디 갔어요? 아프신가?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영란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영란아, 모임에 안 나와서 걱정돼. 몸은 괜찮아? 하지만 익십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22년 우정이 4박 5일 여행으로 끝났구나. 이제 다른 회원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었던 영란 씨가 갑자기 나오지 않으니 모임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누군가 영란 씨 이야기를 꺼내면 순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의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이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루틴의 충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패턴은 더욱 고착화됩니다. 몇십 년간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생깁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씻고 언제 쉬고 언제 자는지 이런 기본적인 일상의 리듬이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순자 씨와 영란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 만나는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24시간 함께 지내면서는 큰 갈등 요소가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씻는 순서,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몇 일간의 여행으로는 바뀌지 않거든요. 두 번째, 여행에 대한 철학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반면 어떤 사람은 여행을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보다는 그 순간의 기분과 감정을 더 중시하죠. 이 2가지 철학이 만나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계획파는 즉흥파를 보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즉흥파는 계획파를 보며 너무 딱딱하다고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순한 여행 스타일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죠. 아,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세 번째, 역할 분담의 불공정함이 드러납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는 누군가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일정 짜기, 맛집 찾기, 환전하기 등등. 처음엔 내가 좀 더 알아보겠다며 자진해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예약했냐는 말을 듣고 일정이 빡빡하면 왜 이렇게 짰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반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할 수 있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순자 씨와 영란 씨의 경우 영란 씨가 대부분의 준비를 했는데 여행 중에 순자 씨가 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영란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네 번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행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비행기 연착, 숙소 문제, 언어 장벽, 길 찾기의 어려움 등등.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배려심이 많던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순자 씨와 영란 씨도 그랬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예약한 식당을 찾지 못해 1시간 넘게 헤맸을 때였습니다. 영란 씨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려 했고 순자 씨는 그냥 아무 곳에나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영란 씨가 조금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좀 도와줘. 너는 왜 맨날 나만 시키고 가만히 있어? 순자 씨도 맞받아쳤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룬다고 했잖아.
너도 알면서 왜 자꾸 시켜? 그 순간 둘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였구나. 5번째,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여행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 평생 추억이 될 경험, 우정이 더욱 깊어질 기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떠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곤하고 예상과 다르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간격이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실망이 친구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행이 재미없는 건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순자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냥 22년 동안 쌓아온 좋은 기억으로 남겨둘 걸. 왜 굳이 여행까지 가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영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영란 씨도 그 여행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해버린 것들, 보여버린 모습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서해 동호회 분위기까지 어색해졌다는 겁니다. 회장이었던 영란 씨가 나오지 않으니 모임 진행도 매끄럽지 않고 다른 회원들도 뭔가 어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 영란 씨 이야기를 꺼내면 순자 씨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22년간 이어져 온 깊은 우정이 단 4박 5일의 여행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우정이 한 번의 여행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와 24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지, 서로의 다른 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차라리 각자 여행을 다녀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꼭 함께 가야겠다면 미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여행 스타일, 돈 쓰는 방식, 생활 패턴, 역할 분담까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두세요. 셋째,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여행이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행은 서로의 다른 면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다른 면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각오하고 가세요. 넷째, 여행 중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의 인격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피곤하고 낯선 환경에서는 누구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우정은 반드시 여행을 함께 가야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서예 모임에 나갑니다. 영란 씨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22년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후회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어.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친구들과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순자 씨와 영란 씨 같은 안타까운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영란 씨도 언젠가는 마음이 정리되어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감정도 가라앉을 테고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설령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22년간의 아름다운 기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오래오래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죠.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에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 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장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대요. 요새는 은행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ATM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내서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대요.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여러분,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관공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자식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놓은 분들, 인터넷 뱅킹을 천천히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할 때 직원한테 물어보면서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배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갈 때예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한테 병원 같이 가자 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중요한 진료는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만 단순히 약 타러 가거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게 가능하면 자식들도 훨씬 마음 편하고 본인도 당당합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당연히 부탁하셔야지요. 하지만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아직 쓸모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거든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맙지만 미안하지 않은 노후. 이게 6번째 팔자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팔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네 그러면서 왠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이분은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똑같은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들의 성공.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집도 정해졌고,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뭘 하며 사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밥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동네를 걸을 수 있고, 햇볕을 쬐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게 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양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 매일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그럼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큰 사고 없었고, 큰 병 걸리지 않았고, 자식들한테 나쁜 소식 없었고,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실망도 적고, 욕심이 적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살다 보면 늙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후회하고 부러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건데 말이죠.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따뜻한 밥 한 끼, 햇볕 드는 오후, 조용한 밤이면 오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셨죠.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몇 분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하시고 또 몇 분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할머니는 친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데 힘든 관계까지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조용히 서서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도 빼기 시작하고 처음엔 좀 미안하고 불안하셨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친구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할머니는 진짜 편한 친구 2~3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만나면 서로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헤어질 때 아쉬운 그런 친구들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편한 사람만 남아야 해.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억지 관계에서 오는 피로야. 여러분, 이게 정말 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불편한 관계까지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늘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인연이 소중하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안다고 해서 꼭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습관적으로 상처 주고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아, 이게 편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웃음이 나오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여도 초조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팔자를 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2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8개 다 가지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팔자를 타고난 분입니다. 4개나 5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8가지는 사실 돈이나 지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건 결국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고, 연금이 있다는 건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혼자 잘 논다는 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고, 돈 걱정 없이 잔다는 건 분수를 안다는 거고, 몸이 말을 듣는다는 건 평소에 관리했다는 거고, 부탁 안 한다는 건 자립심이 있다는 거고, 하루에 만족한다는 건 감사할 줄 안다는 거고,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수록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집 정리하기, 연금 알아보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작은 돈이라도 모으기, 산책 시작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불편한 사람과 거리 두기. 뭐든 좋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비교와 후회가 아닌 평화와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